뭐라고? 지금 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이제 저도 앞으로 어머니와 얽히고 싶지 않네요. 서로 갈 길 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사연 당사입니다. 오늘도 당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그 긴 여정을 담담하면서도 강렬하게 써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한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지역에서 제법 이름을 알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자랑이자 삶의 의미인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아들은 저의 모든 희망이었고, 그가 잘 되길 바라며 누구보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저희 가문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는구나 싶었죠. 그 며느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가문에 잘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설레고 기대가 컸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비교적 소박한 집안에서 자란 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셨고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죠. 며느리도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며 바르게 자라왔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며느리의 집안에서 혼수를 준비해 오겠다고 했을 때 아주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고 들었지만 혼수를 해오겠다니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은 갖춰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기본적인 것들만이라도 깔끔하고 제대로 준비해 오길 바랬죠. 하지만 막상 며느리가 가져온 혼수를 보았을 때 제 마음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혼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작은 냉장고 하나, 중고 TV, 허름한 소파, 심지어 침대도 싸구려 매트리스 하나뿐이었죠. 식탁은 저렴한 합판으로 만든 것이었고 식기류도 하나같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전자제품이라고 해봐야 저가 브랜드의 세탁기와 전자레인지 정도였고 그마저도 새 제품이 아닌 중고품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집안의 형편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최소한의 기대만 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 기대조차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혼수로는 우리 집안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기에 이 상황을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서가 혼수해 온 거 말이야.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집에서 사용하는데 다 잘 작동되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민서와 장인어른이 준비하느라 애쓰신 건데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걸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애쓰신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마을에서 이만큼 잘 나가는 집안인데 네가 중고 운수로 시작한다고 하면 나도 면이 잘 쓰지 않잖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들 보여주려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저는 민서가 저를 위해 이만큼 준비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걸요. 어머니가 쓰실 거 아니고 저희가 쓸 거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가문이 그동안 쌓아온 것을 생각하면 며느리가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제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며느리와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며느리에게 제가 꼭 아들 결혼시킬 때 하고 싶었던 전통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라, 결혼식은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내가 봐둔 곳이 있는데 우리 집안이 또 커다란 한식집을 하니 꼭 전통 혼례로 진행하고 싶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전통 혼례는 좀 싫어요. 전통 혼례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쪽 가족들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그냥 예쁜 웨딩드레스 입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 결혼식을 하고 싶거든요. 제 결혼식이니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이란 두 가정의 만남인데 며느리는 자신만의 결혼식을 고집하며 저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제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당일에도 제가 패백을 하자고 미리 한복을 준비해 갔는데 패백을 생략해버리지를 않나 피로연에서는 저희 쪽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힘들다며 인사하러 오지도 않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가 피곤해서 그런다며 자꾸 며느리를 감쌌지만 저는 며느리가 가정을 꾸리기에 충분한 예의를 갖춘 사람인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와의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혼식 준비에서 보였던 며느리의 태도와 혼수 문제로 인해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점 저를 멀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랐지만 며느리는 자기 커리어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며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라,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집안일에도 신경을 좀 써줘야 하지 않겠니? 마침 다음 달에 너 들어오고 첫 제사가 있으니 혼자서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때 일찍 와서 나랑 같이 장도 보고 제사 준비도 같이 해보면 어떠냐? 그러나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미국 변호사가 되려고 제가 지금까지 대학원이며 공부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집안일에 시간을 뺄 여유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미국 변호사가 좋다지만 가족 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후로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와의 거리를 더 두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가 안 계신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다니 제가 좀 더 이해하고 가르쳐주며 보듬어주면 변화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제사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그 후로 며느리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에서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며 참석을 피했고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때에도 며느리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섭섭함이 쌓여갔고 며느리에게 미운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참다 불만을 터놓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러려니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민서가 좀 너무한 것 같아. 시집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명절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준비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니? 이건 결혼하고 최소한의 둘이 아니니? 그러나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가족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있지만 민서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커리어에 큰 타격이 있대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은 며느리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며느리의 무관심한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이 한켠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식당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열게 되었어요. 마을 행사의 뒤풀이를 우리 식당에서 하게 됐는데 지역의 높으신 분들이 잔뜩 오시는 날이라 이 일이 잘 되면 식당의 명성은 물론 저희 가문에도 큰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며느리의 일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이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행사를 며칠 앞두고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며느라, 이번 주말에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어.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 준비도 많이 필요하거든. 네가 도와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지 않겠니?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그 주말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식당 일을 할 줄도 모르고 손님 맞이도 잘 못해요. 답답한 제가 있으면 바쁜 날 더 정신 없으실 거예요. 식당은 그동안 저 없이도 잘 해오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제가 평생 일구어온 식당을 위해 가족의 명예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며느라, 너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니? 내가 맨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중요한 날이니까 일손 좀 보태달라고 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날 며느리한테 부탁도 못하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층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일이 더 우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가 혹시나 저에게 이 식당을 물려주시려고 하나 걱정도 돼요. 저는 지금 준비하는 제 일이 제 인생을 걸고 이루고 싶은 꿈이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일궈오신 중요한 식당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단지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전통과 가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행사 당일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직원들 몇 명과 함께 겨우겨우 행사를 치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이 점점 더 쌓였습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성공적인 행사라고 칭찬했지만 제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 며느리는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버리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그날 밤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죠.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격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민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게 말이 돼? 오늘 얼마나 중요한 행사였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너는 민서한테 오라가라 한마디도 안 하고 민서는 도서관으로 내빼고 집안일에는 눈꼽만큼도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민서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냐고. 아들은 제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우리 가족 잘 먹이고 잘 살 수 있게 평생을 일했어. 내가 너 키우고 결혼시키면서 남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주고 너 대출도 없이 집도 좋은 데다 구해주고 아쉽게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민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니? 나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민서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집안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부인이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아들은 당황해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민서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 많이 섭섭하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민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아내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자 제 안에서 더 큰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해? 내가 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민서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왜 이해를 해야 하냐고. 너도 알잖아. 민서가 처음부터 내 말을 다 싫다고만 하고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던 거. 이게 다 내가 참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너무 참아서 민서가 날 아주 우습게 보는 거라고. 아들은 제 격양된 말을 듣고 나서도 말문을 잃은 듯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쌓였던 분노와 섭섭함이 모두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는 민서가 잘못한 걸 알고도 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 아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는데 넌 왜 가만히 있니? 내가 너희들 잘 되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이런 취급 당하는 게 맞니? 네가 내 아들이 맞는지 그게 더 의문이다.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아들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죠.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에 대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앙금이 점점 더 쌓여만 갔고 우리 가족은 점점 더 무너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도 제가 며느리에게 쌓인 게 많은 걸 알고 최대한 저와 마주치지 않도록 우리 집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도저히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쌓인 건 많았지만 당연히 저희 가족 모두가 슬퍼하고 며느리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장례식이 시작되고 상복을 차려입은 후 장례식장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며느리의 친척들과도 마주하게 되었죠. 저는 이 기회에 며느리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적어도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와 잠시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라,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뭐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말해주렴. 그러나 며느리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실 거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태도에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면 이런 슬픈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냉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고 있던 터라 몸도 힘들고 잠깐 집에도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계속 마주하는 것도 껄끄럽기도 했고요. 그때 마침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동생이 많이 아파서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해요. 저 대신에 상주 자리 좀 지켜주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동생이라고 부르는 해피는 다름 아닌 애완견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기 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는 중인데 그 와중에 애완견의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니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해피가 네 동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버님을 보내드리는 자리에서 그게 할 소리냐고. 그러나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피는 저에게 진짜 동생이나 다름없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해피가 떠날 때 저 없이 가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애완견을 위해 친정아버지의 장례식장을 떠나겠다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 아버님이 지금 빈소에 계신데 네가 이럴 수 있니? 정말 해피가 네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지금 너 대신 나더러 있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정말 제정신이야? 그 순간 장례식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저희 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며느리가 저에게 계속 조르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사람 맞니? 네 아버지 딸 맞냐고. 네 아버님이 계신데 그 와중에 애완견을 챙기겠다고?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도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해피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이해 못하신다면 제가 따로 신경 쓸 이유도 없네요. 계속 계시던지 마시던지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저를 지나쳐 장례식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장례식장을 떠나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얘, 너도 봤지? 얘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봐봐. 이제 알겠어?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을 챙겨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벙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제 가슴 속에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찌어찌 장례를 잘 마친 후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며느리가 저를 아주 우습게 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간의 긴장은 더 깊어졌고 저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또 한 번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식당 사업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오던 식당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외국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가 저희 식당에 접근해 사업 확장을 제안했는데 그 제안이 알고 보니 사기였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속아 식당을 담보로 잡히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사업이 성공하면 저희 식당은 동네 맛집 식당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아가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꿈에 빠졌던 거죠.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투자한 돈은 고스란히 사라졌고 식당은 곧바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식당을 이렇게 잃을 위기에 처하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걸까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식당을 살려야 했기에
저는 제가 꼭 필요한 마지막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죠.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가족을 외면해왔지만 며느리는 결국 그토록 자신의 꿈이라는 미국 변호사가 되었고 잘 나간다고 들었기에 제가 사기를 당한 외국 회사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와의 연락을 거의 끊고 살고 있었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 네가 지금 바쁜 건 알지만 나 정말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지금 우리 식당에 큰일이 생겼다. 외국 회사와의 계약 때문에 큰 돈을 잃게 생겼어. 네가 미국 변호사니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잊으셨어요? 이제 와서 아쉬우시니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냉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 최소한의 도리는 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느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니? 내가 잘못한 게 많았지만 너도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건 사실이잖냐. 그래도 가족 간에 정이 있는데 그간 섭섭한 일은 서로 잊고 좀 도와주면 어떠냐?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식당이 정말로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잘 나가서 바빠요. 여기 쌓인 일 좀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저한테 하셨던 일들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시나 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조금의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릴 뻔했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네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내 모든 애정을 짓밟은 걸 잊은 건 아니겠지?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야. 우리 아들 가족한테 민폐되지 않고 아들한테도 너랑 내가 이 일을 잘 해결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그러자 며느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가족에 별로 애착이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저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며느리로 대해주신 적 있었나요? 제가 도와드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잘난 척 하시면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 이 문제도 알아서 해결하시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진짜 못된 사람이구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네가 몰랐다고? 난 네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날부터
우리 집안은 점점 망가졌어. 그런데 이 하나는 분명히 알아둬. 나는 절대 안 무너져. 너한테 도움을 청한 것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 없고 너한테 그나마 있던 정도 지금 막 다 사라졌어. 며느리는 제 말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이제 저도 앞으로 어머니와 얽히고 싶지 않네요. 서로 갈 길 가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사무실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호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는 이제 완전히 선을 그었고 며느리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기로 한 겁니다. 며느리와의 인연을 끊고 난 뒤 저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사업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우선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고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해를 만회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 역시 저와 며느리 사이에 끼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에게도 결단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아들, 이제는 네 선택만 남았다. 너도 알다시피 민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민서랑 같이 살면서도 우리 가족의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고민에 빠진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민서랑 결혼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매정하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들의 그 말에 내심 아프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네 결정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존중해. 하지만 민서가 너의 삶에 고통만 준다면 그건 아니라고 본다. 요즘 이혼 흠도 아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한번 생각해봐. 아들은 결국 제 말을 받아들였고 며느리와의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갈등과 오해가 극복되지 못할 정도로 깊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제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터라 며느리의 노력이 소용이 없었죠. 결국 며느리와 이혼 후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저 역시 식당 운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사기를 쳤던 외국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사죄하며 피해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기는 아니었고 작은 금액이나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식당은 다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고 저희 가족은 마침내 모든 시련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사람을 들이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앞날을 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못 들어온 한 사람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풍비박산나게 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상처받고 무너질 것만 같았던 시간들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이겨낼 자신이 있고, 그 여자 보란 듯이 더 잘 살아갈 겁니다.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이었네요. 가족을 위해 싸워온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결국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머니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여 년 전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시작된 풋풋한 첫사랑이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 어떻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랑은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처음 대봉 씨를 만난 건 70여 년 전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17살이었고 대봉 씨는 20살의 청년이었죠. 전쟁에서 총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 청년을 처음 본 순간 저는 그만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의 큰 눈과 뽀얀 얼굴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우리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대봉 씨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숭란 씨, 오늘도 예쁘네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하모니카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봉 씨가 하모니카를 불 때마다 저는 그 소리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우리는 몰래 데이트도 하고 연애 편지도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 시절 대봉 씨와 함께 걷던 시골길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양갓집 교수로 아버지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였고 학교를 세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반면 대봉 씨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죠. 저희 집안에서는 우리 사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우리 관계는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숭란아, 이제 그만 대봉이를 만나는 게 좋겠다. 그 아이와는 인연이 아닌 것 같구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대봉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대봉 씨, 우리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 말에 대봉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숭란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접어야 했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대봉 씨와의 인연도 거기에서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7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다시 대봉 씨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대봉 씨는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대봉 씨는 어렵게 제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숙란 씨, 저 대봉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대봉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봉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란 씨, 제가 여주로 내려와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 혼자 지내는 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더 늙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대봉 씨와의 재회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자녀들에게 알렸을 때 저희 아이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봉 아저씨와 함께 지내실 생각이세요? 그동안 혼자 지내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신경 많이 썼는데. 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 모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도 걱정이 많았겠죠. 대봉 씨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늙어가는 것보다 말동무가 되어주는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숙란이 아줌마와 함께 지내시는 게 더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지지할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대봉 씨의 6남매와 저희 4남매는 우리 두 사람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대봉 씨와 함께 지내면서 제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대봉 씨의 눈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고 저 역시 많이 변했지요. 하지만 그동안의 고생이 서려 있는 얼굴을 보면서도 그 안에 남아있는 소년과 소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숙란 씨, 얼굴을 보니 참 고생이 많으셨구려.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을 함께 하겠소? 대봉 씨가 저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함께 밭일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향에 내려와 대봉 씨와 함께 지내면서 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기력했던 삶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제는 대봉 씨가 밭일을 나갈 때면 굳이 뒤를 따라가 말동무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일을 도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대봉 씨는 저를 위해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주었고
설거지며 빨래, 요리를 도와주며 저를 살뜰히 챙겨줍니다. 때로는 들판에 핀 꽃을 꺾어 즉석에서 꽃다발을 만들어주는 대봉 씨의 모습에 저는 다시 소녀 시절의 설렘을 느낍니다. 숙란 씨, 이 꽃을 보세요. 당신이 생각나서 꺾어왔어요. 예쁘죠? 태봉 씨, 고마워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서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김밥 도시락을 싸서 피크닉을 가기도 하죠. 그 시절 어른들 눈치 보느라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대봉 씨, 이번 주말에 어디 나가볼까요? 날씨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승란 씨.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갑시다. 이제 곧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주년이 됩니다. 대봉 씨는 그날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이벤트일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난 이 사랑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더니 이제서야 인생의 참맛을 아는 것 같아요. 사랑이란 즐겁고 서로 아끼고 명랑하게 사는 것이죠. 저희처럼 뒤늦게 찾아온 사랑이든 혹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사랑이든 여러분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첫사랑의 설렘과 아쉬움을 가슴에 묻고 각자의 삶을 살아오다가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다시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시 찾아오는 기적 같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연, 당사였습니다.